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식물생리학의 일부를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식물은 물과 이산화탄소, 햇빛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물론 식물이 유일한 광합성 생물은 아니지만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광합성을 수행하는 생물이 바로 식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식물 덕분에 지구의 생명이 살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식물이 생산하는 합성하는 에너지를 이용하고요. 또 식물이 생산하는 광합성 산물로 생산한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 역시 의식주의 많은 부분들, 특히 먹는 거 부분들을 식물에 의존하고 있고요. 기타 옷이라든지 집을 지을 때도 많은 식물의 성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소도 역시 식물이 만들어내는 것에 절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이번 장에서는 속시식물을 중심으로 식물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요.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꽃의 구조나 기능은 우리가 뒤쪽 챕터에서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줄기, 잎, 뿌리를 이용해서 땅 위와 땅 속에서 부족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획득해야만 하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식물이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신호에 반응해서 식물은 자신의 생장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 잎이라든지 그다음에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식물이라고 하는 생물이 가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의 영양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영양기관은 꽃을 제외한 비생식 기관을 얘기합니다. 즉 뿌리, 줄기, 잎이 영양기관이 되겠어요. 식물의 기관들은 두 개의 기관계로 조직이 됩니다. 먼저 이 지상부에 있는 슈트계와 그 다음에 지하부에 있는 뿌리계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슈트계는 줄기와 잎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요, 여러분. 그 다음에 뿌리계는 식물을 고정을 시킵니다.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슈트계에 물과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표면적이 넓어서 많은 뿌리를 통해서 물과 영양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잎 같은 경우에는 넓적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빛을 포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식물과 뿌리는 모두 파이토머라고 하는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이토머는 여기 보시면 마디 있죠? 예, 여기 잎과 잎 사이를 우리가 마디라고 하는데 마디 사이라고 하는데 이 마디 사이와 잎이 붙어 있는 마디, 즉 마디와 마디를 마디 사이 요 단위와 이 마디와 그 다음에 그 잎과 그 다음에 여기 곁에 있는 곁눈, 애가라고 불리는 곁눈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파이토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뿌리도 보게 되면은 여기 줄기 이 갈라지는 곳들 있죠? 이 갈라진 곳과 곳 사이를 우리가 파이토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파이토머의 반복 단위로 식물의 슈트와 뿌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속시식물은 외떡잎 식물 또는 진정 쌍떡잎 식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챕터든 뒤 챕터든 대부분 우리가 속시식물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꽃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 속시식물, 이 꽃식물이 이제 우리가 주변에 본 식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꽃식물 내에서도 외떡잎과 진정 쌍떡잎 식물을 합하면 약 97%를 차지합니다. 이 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속식물도 몇 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외떡잎 식물은 뭐 좁은 잎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 나란히 된 평행한 잎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겠고요. 쌍떡잎 식물은 넓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이는 특징들 가지고 우리가 쌍떡잎, 외떡잎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물론 외떡잎, 진정 쌍떡잎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종자 내에 들어있는 배가 있죠. 배의 떡잎이 하나냐 아니면 떡잎이 둘이냐에 따라서 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물의 발생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발생 과정은 4단계로 구성됩니다. 결정, 최종 운명에 대한 결정, 분화,
세포의 전무나 형태 발생, 조직과 기관의 구성, 마지막으로 생장, 몸 크기의 증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발생의 특징은 여기 네 가지 또 구성해 볼 수 있는데 분열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분열 조직은 미분화된 세포로 이루어진 부위로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죠. 보통은 분열 조직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식물의 맨 위쪽과 자라나는 곳 맨 위쪽과 슈터기의 맨 위쪽과 뿌리의 맨 끝에 있는 정단 분열 조직이 되겠습니다. 정단 분열 조직이 눈에 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화의 전능성입니다.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능성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조직으로도 어떠한 세포로도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사실상 동물 세포는 초기 배아 세포, 2세포기, 4세포기 이런 때 분리가 되면 전능성을 나타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세포들은 운명이 고착됩니다. 그래서 운명을 웬만하면 다시 거꾸로 돌릴 수가 없어요. 탈분할을 할 수 없는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 모든 식물이 그렇진 않지만 일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줄기세포를 꺼내 가지고 탈분할 시켜 가지고 그냥 하나의 식물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성을 가질 수 있는 식물이 왜 이런 분화의 전능성을 가졌냐면은 초식동물이 잎을 갉아먹거나 줄기를 갉아먹게 되면 거기서부터 새로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잎의 조직과 줄기의 조직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 다른 조직들이 잎과 줄기의 세포로 갈 수 있는 전능성을 다시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액포입니다. 액포는 식물 세포 부피의 90%를 차지하는 중심 액포를 보통 식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액포 안에는 여러 가지 효소도 들어있고요. 아미노산도 들어있고 당도 들어있어서 굉장히 많은 용질들이 들어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 액포 같은 경우는 식물은 그 식물 세포가 막 분열하는 것보다는 사실 식물 세포가 커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식물이 생장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단계 몸 크기 증가하는데 이때는 세포의 수가 증가한다기보다는 식물 세포가 커지는 건데 커지게 되기 위해서는 이 중앙에 있는 중심 액포에 더 많은 액체가 들어차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액포가 팽창함에 따라서 식물도 그에 따라서 식물세포도 커져서 생장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죠. 자, 식물의 생장은 세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세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 자체는 어떻습니까? 셀룰로스 구성돼서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장을 위해서는 세포벽이 느슨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세포벽이 느슨해져서 팽창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식물 호르몬인 옥신을 공부할 때 어떻게 세포벽이 느슨해지고 팽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벽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1차 세포벽, 2차 세포벽인데 세포가 어리거나 또는 일부 유세포 같은 일부 세포들은 1차 세포벽만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세포벽은 비교적 두껍지 않고 가늘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탄력성이 있는 그런 세포들이 되겠고요. 2차 세포벽은 1차 세포벽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바깥에 생기는 것으로서 굉장히 견고한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견고한 세포벽이 돼서 그때부터는 세포들이 더 이상 팽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들이 되겠죠. 자, 식물을 이렇게 그 모식화해서 보인 그림입니다. 식물의 형태 형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기관과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 식물은 정단 기부 패턴이 있습니다. 정단 기부. 그러니까 기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뿌리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 중심부가 되겠고요. 이 중심. 정단부는 줄기의 슈트의 정단부와 뿌리의 정단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단부를 연결하는 이런 위아래로 자라는 축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 패턴이 있습니다. 식물을 옆을 잘라가지고 보게 되면 동그랗죠. 방사형의 어떤 패턴을 띠게 되는데 내부에 이제 관다발 조직계가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기본 조직계, 맨 바깥에 표피 조직계가 둘러싸인 형태, 즉 동심원의 배열 체계를 방사 패턴이라고 합니다.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을 유지하죠. 자, 이 그림은 식물의 배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수정하게 되면 종자를 형성하기 전까지 작은 식물들, 유식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작은 식물인 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합자로부터
정단 딸세포와 기부 딸세포가 되고, 기부 부분은 배자루가 되고, 위에 있는데 정단 딸세포는 초기 배가 됩니다. 자, 이 배자루 부분이 되는 부분은 뭐냐? 사실 이 식물, 어린 식물인 이 배가 나중에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하죠. 사실 영양소와 이 식물, 어린 배 사이를 연결해주는 조직이 바로 배자루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애기장대라고 하는 쌍떡잎 식물의 지금 배를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심장형 모양으로 갔다가 이제 어뢰형 배가 됩니다. 자, 이게 쌍떡잎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얘가 접혀져 가지고 성숙한 종자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수는 식물의 세 개의 조직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식물의 조직은 배에서 그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동심원 배열로 배치되어 있죠. 이런 패턴이 저 뿌리 끝에서 저 잎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뿌리도 보게 되면 관다발 조직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초록색으로 된 기본 조직, 그 다음 맨 바깥에 표피 조직계가 있고요. 줄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 그 다음에 잎에도 역시 관다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조직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바깥에 표피 조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형태로 이 세 가지의 조직계가 저 뿌리 끝에서부터 저 잎의 끝까지 이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식물의 기본 조직 세포 요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유조직이 있습니다. 유조직은 가장 일반적인 식물의 세포 요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액포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얇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세포벽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많이 맡는 역할이 광합성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역할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광합성한 세포들이 유조직이 많습니다. 여전히 이 세포 분열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세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후각 조직입니다. 후각 조직은 조금 더 이제 유조직보다 좀 더 세포벽이 두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연한 편이고요. 아직은 2차 세포벽이 없어요. 1차 세포벽이 좀 두터워진 상태지만 여전히 2차 세포벽은 만들어지지 않은 애들이고요. 주로 이제 잎을 보게 되면 잎에 있죠. 잎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면 이런 잎자루 같은 데들이 바로 이 후각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샐러리, 야채 샐러리 아시죠? 그 샐러리를 이렇게 툭 까보면 실처럼 쭉 나오잖아요. 이 실이 바로 이 후각 조직이 만들어낸 모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벽 조직이 있습니다. 후벽 조직은 2차 세포벽을 발달시킨 애들이 되겠어요. 굉장히 두터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후벽 조직은 2차 세포벽 만든 다음에 두꺼운 2차 세포벽 만든 다음에 자기 자신은 세포 자살에 들어갑니다. 세포 자살 들어서 보통은 그 내부가 죽어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섬유세포라든지 왼쪽에 보이는 섬유세포 유형, 섬유 같은 형태, 또 오른쪽처럼 되어 있는 보강세포 유형들이 있습니다. 보강세포는 견과류 같은 거의 껍데기를 구성하죠. 여러분 견과류 껍데기 되게 단단하죠. 그런 껍데기를 구성하거나 또 여러분 배 먹게 되면 사각사각 씹히는 게 있는데 그런 세포를 돌세포라고 합니다. 그런 돌세포를 이루는 게 후벽 조직이 되겠어요. 후벽 조직의 보강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관다발 조직은 우리가 물관과 체관으로 보통 많이 구성하죠. 근데 물관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헛물관이라고 하는 물관이 있고요. 물관 요소가 있는데, 헛물관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른 목골에 그냥 물관 세포가 있는데요. 물관 세포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벽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이 위아래 대각선 연결된 그 사이사이가 세포들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참고로 물관은 다 죽은 세포들입니다. 죽은 세포들이에요. 자기들의 이 견고한 세포 구조를 만들고요. 2차 세포벽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죽어요. 그래서 속이 다 텅텅 비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물관 세포의 헛물관이 좀 원시의 형태라고 하면 좀 더 두꺼운 물관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물관 요소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포들이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위아래 연결되어 있는 세포벽 사이가 거의 뚫려 있어요. 그래서 기다란 파이프처럼 된 좀 더 많은 물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관부에 비해서 체관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관 요소라고 해서 물관 요소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위아래 세포들 구멍이 채판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뚫려 있는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포질, 아직 살아 있으니까 세포질이 이동한 형식으로 물질들을 수송하게 됩니다. 공급부라고 해서 그 공급부라고 하는 공급부는 이런 어떤 그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부라고 하는 곳은 이런 광합성 산물들을 이용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부에서 수용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체관 요소 옆에 보게 되면 동반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동반세포는 무엇이냐? 체관 요소 자체는요, 살아있는 세포긴 하지만 세포핵도 없고 세포 소기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 유전자 산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동반세포가 도와줘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동반세포 있네요. 이 동반세포가 도와줘가지고 이루어지게 돼요. 이 동반세포와 이 체관요소 사이에서는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식물세포와 세포의 세포질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통로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생장대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식물의 생장은 분열 조직 등 분해 식물체는 지속적으로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식물의 생장은 무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한대로 위아래로 길어질 수 있는데 무한대 되기 전에 보통은 자기 수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무한생장입니다. 특히 일기생장, 일기생장은 뿌리와 슈트의 증식, 즉 위아래로 길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무한생장이 되겠어요. 이기생장은 두께가 증가하는 형상입니다. 옆으로 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이가 먹게 되면 뭐 중학교 때는 일기생장을 많이 하지만 좀 더 나이를 먹게 되면 옆으로 퍼지는 이기생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한테는 일기생장, 이기생장의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식물의 그래서 분열 조직은 일기생장을 담당하는 정단 분열 조직이 있고요. 이기생장을 담당하는 측제 분열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일기생장은 정단 분열에서 정단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정단 정화 끝눈이라고 불리는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일어나고요. 이 뿌리에서도 뿌리에 정단 분열 조직이 존재하죠. 요 두 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쭉 위에 길어지게 되어 있고요. 옆에 가지 끝에서도 이 정화 정단 그 분열 조직이 존재하는 정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쭉쭉쭉 가지들이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측제 분열 조직은 자, 관다발의 그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이 있습니다. 관다발 형성층이 좀 더 안쪽에 있고요. 코르크 형성층이 좀 밖에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정단 분열 조직에서 일기 분열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아까 얘기한 세 개의 조직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뿌리,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각각 바깥쪽에 맨 바깥쪽에 원표피, 기본 분열 조직, 그 다음에 전형성층이 된 후에 이것들이 이제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세 층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뿌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뿌리에 정단 분열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분열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세포 분열대가 있습니다. 세포들이 분열해서 만들어진 이유죠. 아직 분화가 덜 된 애들이 되겠고요. 세포 신장대는 아까 봤던 중심세포가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세포가 길어진답니다. 그래서 세포 신장대고요. 세포 성숙대가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문에 대한 기능 또는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뿌리털 세포들이 이때 나오게 되죠. 표피세포의 변형된 구조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측근이라고 해서 곁뿌리가 나기도 합니다. 곁뿌리나 이 뿌리털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은 세포 성숙대 이후에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자, 뿌리의 일기 분열 조직의 결과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챕터가 주로 꽃식물의 진정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을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두 식물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내피가 보이시죠? 뿌리가 있으면 뿌리에 표피가 있습니다. 바깥에 표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층이 그 표피 안쪽에 있고요. 좀 더 들어가면 경계처럼 되어 있는 내피가 보입니다. 여기 내피 보이시죠? 둘 다.
이 내피의 역할은 방수층이 이 내피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포 벽에 있기 때문에 자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흡수나 물과 무기 영양질이 흡수되는데 사실 내피를 통과하려면은 엄격한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내피 같은 경우에는 슈베린이라고 불리는 방수 물질로 인해서 물과 무기 이온의 흡수를 조절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흡수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내피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심주라고 해서 관다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심주. 여기 관다발 이 조직인데 내초와 물관부, 체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피층 아래 바로 둘러싸고 있는 세포층이 바로 내초가 되겠어요. 내초. 내초는 미분화된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곁뿌리가 생기는 곳입니다. 곁뿌리, 아까 위에서 보셨죠? 전 슬라이드에서 옆에 뻗어나가는 뿌리입니다. 곁뿌리와 그 다음에 측제 분열 조직에 형성되는, 즉 뿌리의 이기생장을 담당하는 거기가 형성되는 곳이고요. 영양물질을 물감부로 수송하는 막송 단백질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것이 바로 내초의 기능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이 뿌리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뿌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근계라고 합니다. 주근. 그러니까 원뿌리가 있고 겹뿌리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당근이라든지 여기 보이시면 뭐 사탕우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런 전형적인 주근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파 같은 경우는 이런 수염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염뿌리들은 실제로 원래 뿌리가 아니라요. 사실 줄기에서 기원합니다. 이 줄기에 여기서 뻗어나오죠. 그러니까 줄기가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구조나 아니면 땅 지면에 바로 접한 곳에서 줄기의 일부가 아래로 뻗어나와서 만들어진 뿌리, 이것들이 수염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에서 나온 뿌리이기 때문에 진짜 뿌리가 아니라 부정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부정근이라고 하는 뿌리를 형성하게 돼요. 자, 이런 부정근은 실제로 줄기 조직에 기원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수염 뿌리계는 부정근인데, 자, 가끔 옥수수 같은 애들 보게 되면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뿌리들은 땅 속이나 지면에 인접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상에서 아래로 뻗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기의 이 덩치를 지지하기 위해, 지탱하기 위해 있는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지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뿌리의 정단 분열 조직과 동일하게 슈트에도 정단 분열 조직이 존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표피 기본 분열 조직 전 형성층이 형성된 다음 3개의 조직계가 동심원 형태의 조직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 그림은 줄기의 관다발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관다발의 구조는, 줄기에 있는 관다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쌍떡잎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이 체관, 안쪽이 물관인 이런 단위가 동심원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떡잎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관과 체관이 연결된 구조가 곳곳에 산재인 형태로 되어 있죠. 흩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줄기는 원래 지탱하는 지지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원래 줄기의 목적이죠. 그 외의 기능도 가지게 됩니다. 자, 변형된 줄기들로서는 먼저 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감자는요, 뿌리가 아니라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괴경. 덩어리 뿌리다. 덩어리 괴자 뿌리 경자 써서 줄기 경자 써서요. 괴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자에서 싹이 난다라고 할 때 이 싹은 사실 눈입니다. 이 눈에서 나오기 때문에 슈트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자 싹에는 독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싹튼 감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막에 사는 더 건조한 지역에 사는 이런 선인장 같은 식물들은요, 줄기가 통통하죠. 줄기가 통통합니다. 줄기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가시들이 있는데 이 가시는 원래 잎이었어요. 잎은 사막에서 잎이 이렇게 넓적하게 되면요, 잎 뒤에 기공들 있죠? 기공을 통해서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의 그 표면적을 최소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시처럼 변형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맨 오른쪽에 딸기의 줄기를 보는데 딸기의 줄기는 기이기 때문에 포복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는 줄기, 포복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뿌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줄기에서 나온 뿌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부정근이라고 했죠. 부정근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잎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줄기와 달리 줄기는 위아래로 뿌리도 아래로 무한 생장이 하지만 잎은 생장은 유한합니다. 잎이 엄청 커지진 않아요. 아마 종마다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크기 이상으로 커지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기 조직은 방사형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잎은 납작하죠. 줄기나 뿌리 보게 되면 동글동글하잖아요. 단면이. 근데 잎은 이렇게 납작하고 위쪽과 아래쪽의 구분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기공들이 더 많이 위치해 있는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어떤 차이가 줄기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자, 잎의 기능은 광합성을 수행하고 증발에 의한 수분 손실을 줄이고 O2와 CO2의 기체 교환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잎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과 기체 교환이 그 다음에 수분 손실, 증산이라고 불리는 수분 손실, 증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분 손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잎이 되겠습니다. 자, 잎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잎의 이제 내부에 보게 되면 많이 있는 세포, 엽육세포가 있습니다. 엽육. 광합성하는 유조직을 우리가 엽육이라고 합니다. 엽육세포. 그래서 엽육세포는 빛이 위에서 이게 잎의 윗면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윗면에 빼곡하게 담겨있는 책상 엽육세포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엽육세포들이 좀 드문드문 있는 해면 엽육세포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왜 드문드문 있냐면요. 이 사이에 공극이 있죠. 구멍들이 통로가 있습니다. 기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공을 통해 들어온 CO2 같은 것들이 확산될 수 있는 그 통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들어진 산소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통로도 되고요. 또 여기에 이 관다발에서 나오는 그 어떤 물 같은 것들이 증산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관다발 조직은 잎에서의 관다발 조직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물무늬처럼 뻗어 있죠. 그래서 잎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피 같은 경우에는 자, 큐티클로 덮여 있는데 큐티클은 보통 왁스 성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조한 육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잎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 적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아래에 있는 기공을 통해 가지고 위에서 안 나가는데 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나갈 수 있고 얘가 만든 산소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CO2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기공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구멍이에요. 기공을 열어놔야 CO2가 들어오죠. CO2가 들어와야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공을 오랫동안 열어놓게 되면 물이 빠져나갑니다. 물이 너무 빠져나가면 건조한 육상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분 보존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기생장이 이루어지는 분열 조직, 옆으로 퍼지는 분열 조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원래 처음에 이제 이 세 가지의 기본 조직기가 만들어지면 표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조직이 있고 관다발 조직이 있죠. 자, 그러면 관다발 조직 얘기를 해볼까요? 일기 물관부와 일기 체관부, 일기 성장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관다발 형성층이 물관부와 체관부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점점 굵기가 굵어지려면 이 관다발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점점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위아래로 바깥으로 퍼지게 되겠죠. 퍼지게 되면은 원래 있었던 일기 물관부가 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고요. 그 관다발 형성층 주변으로 2기 물관부와 2기 체관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1기 체관부는 저 바깥으로 밀려났죠. 그러면서 바깥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주황색의 코르크 형성층이 만들어집니다. 코르크 형성층에서 만들어진 세포들은 이 바깥에 코르크층을 형성하게 돼요. 여러분 나무 만져보게 되면요. 오래된 나무 만져보게 되면 폭신폭신한 코르크층이 만져지게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돼서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르크 형성층이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요. 제가 이게 빼놓은 게 있네요. 점점 커지게 되면 쭉 더 커지게 되면 물관부 조직들은 점점 이제 바깥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체관부를 비롯한 이 부분은 형성층의 바깥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오래된 나무들의 내부는 전부 다 죽은 물관 조직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관 조직들이 안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무에 두터운 그 목재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용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피라고 하는 것은요. 주피라고 하는 것은 이 코르크 형성층부터 해가지고 밖에 있는 코르크 층까지 우리가 코르크 피층까지 코르크 층과 코르크 피층까지를 우리가 주피라고 합니다. 이 바깥에. 그 다음에 이제 관다발 형성층부터 이 바깥에 있는 층을 우리가 수피, 나무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다발 형성층 바깥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수피라고 얘기해요. 수피. 자, 이건 나이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테는 이기 물관부에 이 차등적인 성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봄이 되면 보통 물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봄에 생긴 물관, 봄에 생성된 물관은요, 굉장히 관이 커요. 물이 많이 통과하니까 관이 내부 구멍이 크고 주변에 세포벽이 굉장히 가늡니다. 얇아요. 그런데 이제 여름부터 가을에 이제 만들어진 이런 물관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물이 별로 없으니까 중간에 통로는 작고 주변에 이제 그 세포벽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밀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 이 세포벽 때문에요. 그래서 진한색과 연한색이 각각 연한색 같은 경우엔 춘제, 봄에 자랐기 때문에 그다음 진한색은 추제 또는 하제라고 불리는. 그래서 1년 사이에 이렇게 연하고 굵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형성하게 되죠. 근데 이 나이테는 열대 지방에 있는 식물들은 안 만들고요. 반드시 온대 지방에 있는 이런 그 생물들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야자나무는 사실 쌍떡잎 식물이 아니라 외떡잎 식물이에요. 보통 외떡잎 식물은 이기생장을 안 하거든요. 그냥 이기생장을 안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야자나무 굵냐? 얘들은 정단 분열 조직 자체가 저 위에 정단 분열 조직 여기 보통은 일반 식물은 되게 좁은데요. 얘들은 넓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넓적하게 만들어지고요. 중간에 이제 이 나뭇잎들이 있는데 나뭇잎들이 죽어가지고 그 기부들이 여기에 이제 착착착 달라붙어서 좀 더 붉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자나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얘들은 풀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는 우리 그 쓰는 작물들 있죠? 우리가 먹는 작물들은 사실은 야생에서 온 것들입니다. 야생에서 온 것들이지만 우리가 야생 식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특징을 가진 그런 부분들을 선택 교배를 해가지고 인위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의 작물을 만들게 되었죠. 예를 들어 돼지 옥수수보다는 옥수수가 훨씬 더 많은 더 큰 열매를 얻도록 개량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장은 식물의 관다발을 통한 수송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토양으로부터 물과 무기 영양소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물과 무기 영양소를 뿌리로부터 올려서 어디로? 이 잎으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잎에서는 CO2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뿌리에서 올라온 물과 빛을 이용해서 뭘 만들죠? 산소를 만들고요. 산소는 바깥으로 배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슈크로즈, 여기서는 설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설탕이라는 건 정확히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슈크로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슈크로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슈크로스는 체관을 통해 가지고 이 슈크로스가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수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송으로 이렇게 물관과 체관의 수송을 이용해서 식물들이 이제 광합성도 할 수 있게 되겠고 영양소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물관 수송에 대해서 물관과 체관 수송에 대한 어떤 기본 원리에서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분 포텐셜은 포텐셜이니까 어떤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이제 물이 빨려 들어가는 물을 빨아들이고 물을 밀어내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수치화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분 포텐셜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질 포텐셜입니다. 우리가 psi S로 표현된 용질 포텐셜이고요. 하나는 psi P로 표현된 압력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압력 포텐셜은 물의 압력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물이
빵빵하게 들어있으면 물의 압력이 높은 겁니다. 이 경우는 용질 포텐셜이 있는 거고 보통 용질 포텐셜은 양수로 표시가 됩니다. 자, 물속에 무엇이 녹아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NaCl이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수크로스들이 녹아있다고 하면 이 용질 포텐셜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얘는 용질 포텐셜은 0보다 작은 값, 즉 음수 값을 띠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막을 사이에 두고 물만 통과할 수 있는 막을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이 용질이 오른쪽만 용질이 있고 왼쪽은 증류수인 경우입니다. 증류수는 이론적으로 이 수분 포텐셜이 0입니다. 자, 용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용질이 들어있죠? 용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서 마이너스 1.0 mpascal이 되는 수분 포텐셜 나타내죠. 즉 0과 마이너스 1.0이니까 당연히 0에서 마이너스 1.0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물이 점점 상승하게 되죠. 자, 상승하게 되는데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예를 들어 피스톤을 가해 가지고 물을 밀어줍니다. 이 압력 포텐셜을 예를 들어 1.0으로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있던 그 용질 포텐셜 마이너스 1.0과 합해져서 0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가 0과 0으로서 더 이상 순 유입이 없는 그런 어떤 수입 유입이나 유출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여기 이 세포를 보세요. 이 세포를 증류수에 담가놨습니다. 세포 내부에는 용질들이 들어있죠.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용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 용질 포텐셜이 마이너스 음수가 되겠고요. 압력 포텐셜은 0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과 증류수 0이니까 당연히 증류수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물보다는 고장성이잖아요. 그죠? 고장성이기 때문에 내부로 그 물이 유입되게 됩니다. 자, 물이 적당하게 유입되면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이기 때문에 터지진 않습니다. 자, 물이 빵빵하게 되게 되면 이 압력이 세포벽을 누르게 되죠. 그 압력이 예를 들어 플러스 1.0까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0과 상쇄돼서 0메가파스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물의 유입이 또 유출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수분 포텐셜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대부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물의 이동, 물관부에서의 이동과 체관부에서의 이동들을 우리가 수분 포텐셜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압력 포텐셜이 낮아지게 되면 팽압이 낮아지게 되죠.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팽압이 낮아지게 되면 식물이 왼쪽처럼 시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뭄이 오래되게 되면 물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하니까 압력 포텐셜 자체가 낮아져서 식물이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살아있는 식물 조직에서는 세포 사이에서 물의 이동은 수분 포텐셜 기울기로 이동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얘기할 물관이나 체관들은 관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관들이 막히지 않은 관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사실 수분 포텐셜보다 용질 포텐셜보다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물의 압력에 의한 압력 포텐셜로 먼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특별히 부피 유동이라고 하고요. 이 부피 유동은 우리가 물관부와 체관부에서의 물질 이동을 설명할 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식물의 세포에서 물과 이온들의 이동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물의 이동에는 물은 물론 분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해서 이동할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물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물의 수동 단백질인 아쿠아포린이 있어야 됩니다.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게 되겠죠. 이온의 이동에는 이온 통로라든지 이온 펌프가 이용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이온 펌프와 통로들이 있는데요. 식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능동수송 같은 걸 하잖아요. 능동수송 하는데 여기 지금 ATP를 이용해서 양성자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펌프로 세포 바깥으로 수소 이온을 밀어내면 밖에 수소 이온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을 띠게 되죠. 플러스 이온을 띠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 밖에 플러스가 많으니까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이 포타슘 같은 칼륨이 이 수소이온 양성 전기 화학적 기울기에 의해서 안쪽으로 이동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과 같이 공동 수송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수소이온에 의한 전기 화학적 기울기에 의해서 여러 이온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식물의 세포막에서 일어나죠.
자, 물과 이온은 아포플라스트와 심플라스트 경로를 통해서 물간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포와 심플라스트는 아포플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의 바깥쪽 부분입니다. 여러분, 식물 같은 경우에 세포막 바깥에 뭐가 있죠?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은 셀룰로스 성분이죠. 셀룰로스는 물과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셀룰로스의 이런 구조 안에 물들이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바깥이지만 물에 녹아있는 이온들이라든지 물들은 이 세포벽 바깥, 이 세포막 바깥에 있는 여기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세포벽뿐만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세포 간극, 이 공간도 아포플라스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포플라스트는 세포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심플라스트는 세포의 내부입니다. 세포질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식물의 세포벽들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과해가지고 계속 안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로로 아포플라스트와 심플라스트 경로로 물과 이온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뿌리에서 이제 물과 안으로 물과 이온들이 수송되는 경로. 제가 심플라스트, 아포플라스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한번 심플라스트에 들어오게 되면 세포의 막을 통과해 들어오게 되면요. 계속 심플라스트 경로를 통해서 물관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일단은 세포의 이 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온 통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들어가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주변에 물이 있기 때문에 아포플라스트 경로로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아포플라스트 경로로 해서 물관부까지 딱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내피세포의 세포벽의 일부는 지금 여기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슈베린 성분, 슈베린이라고 하는 것은 슈베린은 방수성 같은 왁스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포플라스트가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아포플라스트 경로로 가다가 이 내부의 물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들이 반드시 심플라스트 경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문, 내피세포의 관문을 통과해야 이 내피세포 내부로 들어가야만 물관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피세포 존재 때문에 필요 없는 이온들, 필요 없는 물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조절해서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관액과 체관액의 조성입니다. 물관액은 아무래도 이온이라든지 무기질, 아미노산, 설탕은 전혀 없죠. 수크로스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체관부는 좀 더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관부와 물관부의 그 용질 포텐셜을 보게 되면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더 낮을까요? 당연히 체관부가 더 낮습니다. 체관부가 낮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체관에서의 물의 수송에서 이 부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물관부에서의 수송을 얘기해 볼까요? 물관부는 물과 무기질을 수송하죠. 물과 무기질을 어디에서? 뿌리에서 잎까지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됩니다. 자, 물은 이때 물과 무기질 이온은 어떤 기작에 의해서 이동하냐면 증산, 응진력, 장력 기작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자, 증산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물이 증발을 하게 되죠. 물이 증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아시겠지만 물이라고 하는 분자는요. 자, 물 분자들끼리 서로 수소결합해서 강력하게 붙어 있죠. 그래, 그 다음 이제 이 물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 물이 날아간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얘를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줍니다. 당겨줍니다. 그래서 당기기 때문에 일종의 음압이 생겨요. 음압이 생겨서 물이 당겨지는데 이걸 우리가 장력이라고 하죠. 물을 당겨요. 당기고 당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관 저기 잎에서 뿌리까지 일어나는데 위에서 당기는데 중간에 뚝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물 분자들 사이에 서로가 끈끈하게 당기는 힘, 끈끈하게 이어진 힘, 이걸 우리가 응집력이라고 하는데 그 응집력에 의해서 위에서 증산으로 나가고 물을 당기면 당기고 해가지고 뿌리에서 전부 다 당겨져서 잎까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산과 장력과 응집력 이 세 가지 힘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물이 뿌리에서 잎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수분 포텐셜을 보게 되면요. 외부 대기는 마이너스 58.5,
물을 굉장히 빨아들이기 좋죠. 잎의 내부는 마이너스 2.0, 수간의 물관부, 즉 그 줄기의 물관부는 마이너스 1.2, 뿌리의 물관부는 마이너스 0.6, 토양수는 마이너스 0.3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의 방향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을, 즉 이 그 수분 포텐셜 계산해 봤더니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토양수에서 외부 대기로 물이 쭉 이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토양 안에 여러 가지 그 소금 성분들이 많이 있다. 소금 성분들이 많이 녹게 되면 이 수분 포텐셜 자체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1.0이 되면 뿌리의 물관보다 훨씬 더 포텐셜이 낮죠. 그러니까 물관에서 오히려 뿌리의 물관부에서 거꾸로 물이 빨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금밭에서는 식물들이 물을 오히려 뺏겨서 시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수분 포텐셜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잎에서 기공이 있죠. 잎의 기공.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물의 손실, 그 다음에 기체 교환, 특히 CO2를 받아들이는 것들의 조절이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공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항상 열려있지도 항상 닫혀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공의 개폐는 빛이 있느냐, 아니면 CO2 수준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그 잎 안에 CO2 수준이요, 온도라든지 수분 이용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에 의해 조절되게 됩니다. 뭐 일단은 이 기공에 이제 열리는 것들을 어떻게 기공 열리는 걸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초기에 빛이 있을 때는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빛이 있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한다는 뜻이죠. 광합성을 하려면 CO2가 필요합니다. CO2를 흡수하려면 대기에서 CO2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기공이 열려야 되죠. 자, 그래서 빛이 있게 되면요, 공변세포가 이 기공을 둘러싼 공변세포가 양성자 펌프를 작동을 시키죠. 아까 봤던 것처럼 바깥으로 내보내고, 자, 칼륨과 포타슘과 염소 이온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들이 안으로 축적되게 되면 이 안에 용질 포텐셜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물을 빨아들여요. 물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자, 물을 빨아들여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이 기공이 열리는 모양은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셀룰로스 미소 섬유가 있는데 이 패턴들이 이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입술처럼 기공을 열게 만든 그런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CO2가 들어가고 광합성 산물인 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증산작용으로 물이 이제 나가게 되겠죠. 나가게 되겠는데 빛이 없어졌어요. 빛이 없어지게 되면 아까 처음의 방향과 역순으로 이때는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라 이 안 내부에 포타슘과 염소 이온이 굉장히 높은 농도로 있기 때문에 수동수동에 의해서 이 공변세포 바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용질 포텐셜 높아지고요. 물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기공이 닫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제 체관부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요? 강합성의 탄수화물 산물, 주로 슈크로스가 되겠죠. 자, 슈크로스는 잎맥으로, 그러니까 잎이 있으면 잎의 여백에서 만들어지면은 이 잎맥 그 관다발로 들어가게 되겠죠. 잎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곳에서 체관을 따라서 수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잎은 주로 공급부로 이용되게 되죠. 공급부. 자, 수용부는 이 영양소를 필요한 모든 곳이 되겠습니다. 모든 곳. 그러니까 수용부는 모든 곳인데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잎이라고 하더라도 막 생겨난 어린 잎은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경우도 수용부가 되겠고요. 뿌리의 영양소를 저장하는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가 수용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부는 온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관부는 뿌리에서 잎까지 하는 방향성, 일방향성이 정해져 있지만 채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잎에서 저 다른 잎이 될 수도 있고 저 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방향이 들쭉날쭉해요. 어쨌든 채관액은 공급부에서 수용부로 아까 얘기한 부피 유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전에 유명한 실험이죠. 숲이 나무 껍질입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형성층이 있었죠. 형성층. 형성층인데 형성층 밖으로 벗겨내게 되면 여러분 아까 채관은 이 형성층의 안쪽, 그 다음에 물관은 형성층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수피를 벗겨내게 되면 채관도 같이 벗겨지게 됩니다. 채관이 벗겨지게 되면 위에서 잎에서 만들어진 그 채관액이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이 위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관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유기용질이 이동된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체관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반세포,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체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체관 요소는 기다란 파이프가 되겠죠. 살아있는 세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 여기 이 갑자기 왜 이 진딧물이 나오냐? 진디는 단수형이고 진딧물은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디는 식물의 이 체관에 자기 그 주둥이를 집어넣고요. 여기에 이제 설탕물을 빨아먹는 그런 애들이 되겠어요. 이 진디. 그래서 해충입니다. 해충. 이 진디를 왜 연구했냐면 옛날에 이제 그 기술이 별로 없었을 때 이 체관액 성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진디를 여기 이렇게 박아 넣고요. 얘를 못 움직이게 막아요. 그런 다음에 얘가 자기가 빨아먹는 걸 과도하게 빨아먹으면 이 방울방울이 맺히는데 이거를 이제 채취해 가지고 이 성분을 연구해 가지고 체관액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슈크로스가 이제 체관액이 90%를 차지한다는 거 알려져 있고요. 체관액의 속도가 시간당 150cm, 상당히 빠르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체관부의 이동은 양방향성이다.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실험들을 통해서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서 체관부의 물이 수송이 일어나느냐, 체관부의 부피 이동이 일어나느냐? 자, 공급부에서 수크로스를 이 체관부에 우리가 적재한다고 합니다. 수크로스를 여기 적재하게 되면 여기 부분의 용질 포텐셜은 더 낮아지게 되겠죠. 더 진한 되니까 용질 포텐셜이 낮아지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인접한 물관에서부터 안 그래도 얘가 체관부가 용질 포텐셜이 얘보다 더 낮은데 물관부에서 물이 막 이동합니다. 물이 이동하면 물이 점점 쌓이게 되죠. 물이 쌓이게 되면 밀어내는 압력, 즉 팽압이 늘어나게 됩니다. 팽압이 늘어나는 얘기는 압력 포텐셜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압력 포텐셜 높아지고 자 수용부 같은 경우는 이 수크로스를 계속 빼먹으니까 여기는 물이 없어요.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압력 포텐셜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 체관액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들어놓는 거를 우리가 적재, 꺼내는 걸 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식물의 관다발주에서 수액 흐름의 기작들에 대해서 정리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식물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죠. 이번 장은 식물에게 필요한 여러 영양소와 이런 그 영양소를 얻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크게 여기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요.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로 구분합니다. 다량 영양소에는 질소, 인, 포타슘, 우리가 NPK라고 하는 건데 3대 영양소죠. 이 다량 영양소와 황, 칼슘, 마그네슘 등이 들어 있고요. 미량 영양소는 철 등 몰리브덴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적어도 식물의 건중량, 말렸을 때 1kg당 1g 이상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가 다량 영양소, 그때 1kg당 100mg 미만으로 필요한 경우를 우리가 미량 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다량 영양소든 미량 영양소든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 되겠죠. 이 그림에서는 아까 앞서 봤던 필수 영양소가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식물은 토양으로부터 이런 무기 영양소를 얻는데요. 식물은 그 토양 속 무기 영양소가 토양에 뭐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한 게 아니라 특정 곳에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생장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했을 때는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 더 주변에 많은 것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피세포에 있는 이런 수송체의 종류와 수를 조절하게 됩니다. 토양은 식물에게 서식지와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 토양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모여있는 혼합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생물도 있고요. 이 토양 생물인 지렁이 같은 거나 선형동물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또 생물이 아닌 이런 점토부터 그런 모래, 그 다음에 자갈, 암석까지 이르는 이런 무기질 입자들, 그 토양 입자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무기영양소들, 보이진 않지만 무기영양소, 공기층, 또 죽은 생물의 사체인 죽은 유기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은 토양 입자, 흙 입자들이 되겠죠. 이게 한 45%, 물이 25%, 공기가 4%,
생물이 5%를 차지하는 복잡한 복잡한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토양은 지금 맨 아래층에 보게 되면 기반암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토양이 이제 풍화돼가지고 좀 더 위축에 있는 심토가 만들어지고 맨 위에 있는 표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양 자체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막 물에 휩쓸려 가면 표토층이 주로 휩쓸려 가는데 이 표토에 주로 식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표토 중에서도 양토라고 불리는 애들은요, 모래, 또 미사, 아주 가느다란 모래, 그 다음 점토가 적당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너무 모래만 있으면 물을 보관하기 어렵죠. 너무 점토만 있으면 공기가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있어서 식물에게 필요한 충분한 공기와 수분 영양소를 포함하는 그 토양을 우리가 양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토양은 식물 영양의 공급처라고 제가 아까 계속 얘기를 했었죠. 여러 가지 그 부식토, 여러 가지 썩은 것들이 만들어진 부식토와 점토 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전하를 띠게 돼요. 양전하를 띈 이온들이 바로 이제 음전하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전하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식물이 일종의 양이온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양전하들 영양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식물도 이 뿌리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뿌리에서 호흡에 산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고 이렇게 되면 탄산이 나오게 됩니다. 탄산 수소가 나오죠. 그럼 수소가 여기에 있는 그 양이온들과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고 그 자리를 바꿔서 얘가 자유롭게 되면 이 뿌리가 이 양이온들을 흡수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물관부를 통해서 잎이라든지 다른 조직들로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 토양 생물들이 식물 뿌리가 영양소 흡수하는 것을 돕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왼쪽에 수지상 균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뿌리옥 질소고정 뿌리혹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균근은 말 그대로 균근이에요. 균류입니다. 균류. 특별한 균류들이 있습니다. 이 뿌리와 서로 이렇게 균근 연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균류의 균사가 식물의 몸의 내부로 생물 세포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몸 내부로 들어가서 식물의 세포와 일종의 그 서로 물질을 교환하는 그 교환체를 그 흡기라고 하는 교환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지상체를 만들어 가지고 식물과 물질을 교환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영양소를 얻고요. 자기는 이게 뿌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균근 일종의 뿌리 역할을 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식물이 필요한 무기질 같은 영양소들을 받아들여서 식물의 세포 안으로 건네주게 됩니다. 뿌리옥 같은 경우에는 세균입니다. 균류가 아니라 세균인데 뿌리옥 세균이 식물에게 유인돼 가지고 세균과 그 다음에 이 세균과 식물 세포 사이에 또 연합체를 형성합니다. 그게 뿌리혹이에요. 뿌리옥은 이 뿌리옥 세균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NH4+라든지 아니면 NO3- 이온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들이 어떻게 지금 수지상체를 형성하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뿌리혹을 형성하는 과정들 보여주겠죠. 이 뿌리옥의 세포들은 식물 세포지만 그 내부에 박테로이드라고 불리는 이 뿌리옥 이 세균이 박테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그 박테로이드로 변형되면서 식물이 필요한 그 질소 화합물들을 고정해 주고요. 자기는 식물한테서 영양분과 살 곳을 얻게 되는 일종의 공생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균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포막을 뚫진 않아요. 세포벽을 안으로 들어가지만 세포막과 서로 인접한 수지상체를 만들게 됩니다. 또 이제 리조비아라고 불리는 이런 그 세균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뿌리옥을 만들게 되죠. 얘들도 역시 식물의 세포막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감염사를 형성해서 박테로이드로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식충식물이 있죠, 여러분. 식충식물은 영양소가 부족한 산성늪지대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요. 무기영양소, 특히나 질소가 부족합니다.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질소가 풍부한 동물들 잡아먹는데 만만한 것이 곤충들이 되겠죠. 그래서 곤충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구조들을 이렇게 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식충식물들은 곤충을 심심해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기생식물입니다. 꽃식물의 약 1%는 기생식물입니다. 기생식물은 반기생식물과 완전 기생식물로 구분되는데요. 반기생식물들은 광합성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기생하는 식물로부터 물과 무기 영양소를 뺏어 먹습니다. 우리가 그 겨우살이라고 불리는 나무의 위쪽에 겨울에도 이제 파랗게 이제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식물들인데 이걸 겨우살이 같은 것들인데 이런 애들이 바로 반기생 식물이 되겠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새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록색이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 이런 경우처럼 완전히 그 광합성을 할 수 없는 기생생물들이 있습니다. 기생생물들인데 이걸 완전 기생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짧고 굵게 사실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여러분. 짧고 굵게 해서 식물체, 식물의 구조와 식물에서의 수송, 물관과 또 체관을 통한 수송, 그다음에 식물의 영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출석 체크 과제는요, 물관부와 체관부의 수송을 비교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리해서 과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